민주당이 너무 무리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준희는 특히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선호투표에 이어 청년 최고위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내용 당원 당규에 없기 때문에 당원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위법이 됩니다. 이런 걸 왜 계속 추진하려 하는 걸까요?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청년 최고위원제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청년 최고위원제도 의결을 했는데 39세로 할 건지 45세로 할 건지 그거 아직 안 정했잖아요. 그리고 여성 최고위원처럼 하나의 쿼터를 줄 건지. 네. 그러면 지금 최고위원은 7명으로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지명직 2명, 선출직 5명으로 돼 있는데 선출직 중에 1명은 무조건 여성 최고를 주게 돼 있잖아요. 네. 여성 최고를 준다는 거는 당규에 규정이 돼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4명 남자들 4명이다. 아니 남자가 꼭 4명이라는 보장 없어요. 여성이 2명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선출직 4명 네. 여성은 반드시 1명이 포함된 4+1이 돼 있거든. 네네. 근데 만약에 4명 중에 청년을 1명 넣는다면 한 자리가 또 줄어드는 거야. 선출직 다른 사람들이. 그렇죠. 청년이 아닌 사람들은 이제 더 줄어드는 거야. 몫이. 그렇게 할 건지 아니면 지명직 최고에서 한석을 그렇게 하는데 근데 지명직 최고 2석 중에 당규에 어떻게 돼 있냐면 한석은 반드시 전략 지역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 이게 영남을 뜻하는 거죠. 대구 경북은. 한석은 그건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한석은 반드시 전략 지역의 사람을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해야 돼. 그게 지금 박규환 최고거든. 네네. 그러면 나머지 한석은 자동방으로 청년 최고를 해야 하는 상이야. 그렇죠. 근데 그것도 규정이 있어야 돼. 아까 전략 지역도 준다는 것도 당규에 있거든. 여성 최고를 하나 준다는 것도 당규에 있거든. 그러면 이 청년 최고위원 제도는 당규 개정 사항이에요. 당규 전에 최고위에서 통과가 돼야 돼. 근데 지금 최고위원들의 아까 분위기 자체는 이건 졸속이고 없는 제도고 이게 갑자기 왜 들고 왔냐. 일각에서 뭐 정민철 얘기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사실. 그리고 김민석 후보께서 예비 후보께서 총리께서 갑자기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을 어제 언론에 대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또 트위터에다가도 오전 일찍 글을 올리고. 그걸 이제 전주에서 받아 안았단 말이에요. 네. 청년을 뭔가 배려해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다만 그게 꼭 한 자리를 확실히 주는 게 맞아? 막 이런 등등은 이제 이따 한번 여쭤볼게요. 청년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선왕설례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이럴 수는 있잖아요. 전준희가 청년 최고위원제는 이번 저 전당대회는 좀 논의가 공론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차기 당대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고민하기를 뭐 권유한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김민석 최고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만약에 당대표 선거 나올 때 나는 청년 최고위원제를 내 임기 중에 당헌 당규 개정을 해서 이거를 뭐 지명직 최고의 한 자리는 청년 최고위원제를 주겠다라든가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자기가 그 비전 제시한 다음에 당대표 당선이 된다면 그렇게 개정을 하면 돼요. 쉽게 설득을 해서 당원들하고 당무위원들, 중앙위원들 설득해서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네.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공약을 내세우고 그런데 충분한 공론화가 안 된 상태 속에서 며칠 남지도 않은데 당규에도 없는 상황을 갑자기 청년 최고위원제를 이야기를 꺼내고 전준희가 의결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뜨아한 거예요. 이것도 그렇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누구를 위한 자리 아닌가? 그리고 이게 아까 이때 당규를 신설을 해야 돼. 그 최고위 동의를 얻어야 돼. 의결을 해야 돼. 근데 지금 최고위원회에서는 청년 최고위원제에 대해서도 냉랭하다.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일단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자, 청년들은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제가 또 주변 미터를 활용해서 이야기들을 좀 들어봤는데 전체적으로 좀 그런 건 있어요. 어쨌든 이 청년들에게 뭐 투표 가중치를 줘서 거기에서 이 투표권에 조금 더 혜택을 주는 것보단 조금 더 뭐 책임성이나 아니면 균형감 그리고 대표성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의결권자로서의 자리를 한 자리 주는 것은 필요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성, 청년,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이런 자리를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공감대는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지금 당에서 하는 이 청년 최고위원 제도가 냄새가 좀 나는 거잖아요. 누가 헛기침 한번 하면 자꾸 전준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굉장히 이상함을 느끼는 것도 있고 어쨌든 청년 최고위원 자리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당원 중에 청년들에게는 모두 피선거권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피선거권이 모두에게 실질적인 기회 평등으로 작용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사실 아닌 거죠. 이제 왜요? 제 주변 사람들이 이 청년 최고위원에 대한 이 소식을 듣고 결국 이거는 여의도 두시 청년들만 출마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라는 거예요. 여의도 두시 청년은 뭡니까? 이 여의도 두시 청년이 이제 예. 뚜렷한 직업 없이 이 정치권에서 이제 본인들이 뭐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이 정치적 활동만 하고 뚜렷한 생계 활동을 직장을 별도로 가지고 없는 있는 친구들이 아닌 청년들이 네, 아닌. 그렇죠. 이게 좀 일상에 우리가 보는 보통의 청년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정치 평론을 하거나 직업 정치. 네, 그렇죠. 2시에 여의도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군요. 그렇죠. 2시에 그렇죠. 세상에 여의도에 2시에 있는 당산동에 있으면 괜찮은데 이혜연처럼 2시에 당산동에 있는 그렇다면 제가 당장 사표를 내고 최고위원 안돼. 네, 저도 당장 사표 내고 최고위원에 출마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딱 이 여의도 두시 청년들만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전준희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든 청년 당원들이 나갈 수 있도록 기회 평등을 마련해 준 것도 아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게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로 주어졌다고 볼 수 있냐라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선거 때마다 좀 이런 식으로 당에서 청년팔이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청년들을 좀 더 서럽게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네. 요즘 이번에 전당대회가 그동안 이렇게 전준이 꾸리면 약간의 옥신각신은 있는데 이렇게 좀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전준이 좀 처음 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화합해주고 큰 틀을 막 손대버리잖아요. 대개는 네. 쟁점을 좁혀서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는 있더라고. 그 전략 지역들 1인 1표 가산점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네. 논의를 했는데 최저 수준으로 주는 쪽으로 방향은 약간 있대. 가정치를 최저 수준으로 준다. 그러니까 전략 지역이라면 영남권인데 예. 강원 포함할지 안 할지 모르겠고 뭐 1.2라든가 1.1이라든가 뭐 이런 최저 수준 정도를 검토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 규정은 있어요. 그때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가산점 얼마나 주냐가 민감하게 그게 맞냐 이제 이거 가지고 사실은 1인 1표 정신에 안 맞지 않느냐 네. 가지고 당원들 불만을 당연히 제기하는 상황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무튼 반영을 해서 최소화하는 쪽으로는 고민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 자, 뭐 더 하실 말씀 혹시 있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제 선호투표제 관련해 혹시 더 붙인 말씀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투표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복잡한 걸 싫어하고요. 네. 그 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저는 좀 메시지, 이 정책, 룰 이런 것들은 좀 그게 잘 정교하게 잘 설계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단순하고 직관적이어서 이해하기가 쉬운 게 그것도 좋은 있죠. 거다. 맞아요. 그런 네. 게 중요해. 맞아요. 그게 뭐로 연결이 되느냐? 사람들이 승복합니다. 결과에. 중요한 얘기네. 예. 쉬워야지. 결과가 네. 어려워. 내가 이해를 아니 그러니까 그 과정이 어려워. 이해를 못 해. 그럼 결과에 승복을 하진 않습니다. 복지 정책도 나라에서 돈을 많이 푸는 것보다 저걸 받는 방법이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고 맞아.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가 똑 떨어져야 돼요. 생각하게 하게 하고 뭘 찾아봐야 되고 어디 가야 되고 이런 상황부터가 그냥 하지 마. 돈 주지 마. 맞아요. 이렇게 연결이 맞아요. 돼요. 복지를 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이제 장인수 기자 같은 스타일은 재난지원금 이런 것도 보편적 복지 쉽잖아. 다 줘. 얼마나 그런 쉬워. 걸 좋아합니다. 저. 네, 얼마나 그런 쉬워. 걸 좋아합니다. 뭘 자꾸 80% 무슨- 70% 내가 네. 들어가 봐. 그러니까 그런 거 싫어합니다. 예. 심플해. 심플해야 됩니다. 심플해야 되면 선호 투표제 못 들어봤어. 뭘 2명을 뽑는데 그래서 뭘 이 사람을 뭐 어디다 더 한대. 말 나옵니다. 100% 말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 방향은 저는 중요한 선거에서 하는 거는 맞지 않다. 나도 선호투표보다는 결선투표를 좋아하는 편인데 왜냐하면 결선투표는 쉽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직관적이잖아요. 1순위 표만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 1순위 표 다 해서 과반 안 되면 1, 2등이 해서 결선투표 다시 가는 거야. 근데 선호투표는 3순위, 4순위의 표를 2순위 표를 1순위 표에 등가를 시키는 거야. 네. 논리적으로 보면. 원래 2순위 표는 다른 거잖아요. 내가 그렇죠. 만약에 3위가 송영기라 치자고. 송영기에 찍은 2순위 표를 1순위 값으로 환원을 해주는 거 어떻든 과반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할 바에는 결선투표 제도가 있잖아. 쉽게 네. 1, 2등만 딱 해서 1순위 표만 가지고 하는 2순위 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시간적인 측면에서 선투표가 원샷에서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부분적으로 이런 순회경선 이런 거는 결선투표가 맞다. 그런 것 같아요. 좀 되게 효율성은 있는데 이게 좀 결과가 나왔을 때 승복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게 있어. 자, 그리고 오늘 박고영 교수가 겸공에서 부족 다수 대통령께서 밝혔던 그리고 뭐 광우시장이 얘기했던 3의 길, 제3의 길 관련해 조금 쉴드를 좀 쳤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보수 쪽
중도 쪽 특히 이제 보수 쪽을 겨냥해서 확장 노선, 외연 확장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 가자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뭐 더 깊게 들어가면 정계 개편까지도 염두에 두는 거 아니야? 구조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계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근데 그것보다는 새로운 세대인 청년 계층을 겨냥한 메시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의미부여를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구조적 다수를 만들면 좋죠. 네, 저는 그래서 구조적 다수를 만들겠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 자체는 매우 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는데 다만 그거를 이루는 방식이 맞느냐? 네. 지지율 떨어졌잖아요. 네. 예, 구조적 다수를 만들려고 했더니 지지율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방식,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한 방식이 맞는 건가? 뭐가 잘못된 건가? 이건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사람들은 좌나 우보다 중요한 게 잘하는 겁니다. 회사에서 일 시키는데 직원이 우리 과장이 민주당 찍어 국민의힘 찍어를 부장이 과장 평가할 때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국민이 정치인을 평가할 때 중도층이 일 잘하는 쪽. 민주당이냐 국민의힘보다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제 살리냐 일 잘하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잘하려면 민주당이 자꾸 우클릭할 생각을 하지 말고 본인들의 가치관, 본인들의 비전, 정책, 선거 때 얘기한 게 있단 말이에요. 대선, 그다음에 총선 네. 크게 이겼습니다. 예. 크게 얘기했죠. 정권 주고 압도적인 다수당을 만들어 줬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 이게 마저 저게 마저 하면서 당내에서 싸우고 있어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는 아무리 우클릭 해봐야 중도와 보수 진영이 끌리질 않습니다. 그렇지. 민주당에. 집안 싸움 때문에 네. 날이 새고 있는데 네. 여기가 지금 뭘 하는지를 모르겠는데 양쪽 집안 다 그래. 네. 국민의힘도 집안 싸움하고 있고 근데 민주당도 집안 싸움하고 한참 싸우고 있어. 그러면 아무리 우클릭 해봐야 그러니까 저쪽에서 뭐 인유한 데려가다 받고 뭐 누구 데리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비웃음을 살 수 있습니다. 잘못하다가. 아니 이뇨한 이병태 이런 사람들하고 그런 사람 만약 중용해서 썼다고 하는 거하고 이해운도 마찬가지였지만 그게 보수층들이 볼 때 내 산 거 무슨 상관 있어? 그러니까 그게 효과가 있으려면 저는 민주당이 먼저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강한 민주당, 유능한 민주당 매력적인 결과로 내놓는 민주당이 돼야지. 이해운을 갖다 쓴다. 그러면 저거 신의 한 수인가? 이렇게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이게 잘 안 되는 상황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커봐 니네 무능하니까 결국 기댈 때는 역시 또 보수 쪽 사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연결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요. 지지율이 약간 떨어졌잖아. 맞아요. 그죠? 내부가 정돈이 안 된 상태 속에서 외연 확장 얘기하면 들어올 사람도 별로 없겠지만 왜냐하면 대통령이 인기가 더 좋고 국정의 주도권은 확실히 뭐 적극적으로 하고는 계시잖아요. 성과는 나올 텐데 어쨌든 아직 이번에 뭐 KSY 조사에서는 약간 반등한 것도 나오더라고요. 이런 조사 다행입니다. 그 지지율이. 이런 게 이제 진짜 과거처럼 65, 70 이렇게 나와줘야 힘이 생기는 거거든. 그렇죠. 근데 그전에는 굉장히 공연불이야. 이런 네. 얘기 자체가. 근데 청년층을 겨냥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청년들의 마음이 청년층을 확보하려고 계속 노력은 당연히 해야죠. 정부나 대통령, 민주당 다 해야 하는데 청년층들의 정서를 보면 단기간에 이게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오랫동안 공을 들여야 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청년층의 여론을 좀 돌리려면 민주당이 좀 이 기존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박구현 교수님께서 이 제3의 길에 대한 되게 참 철학자는 너무 어려워요. 구조적 다수와 제3의 길이 이걸 연결해서 해석했다가 분리해서 해석했다가 막 그러시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 제3의 길이라는 게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각각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고 이재명 정부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기 때문에 제3의 길, 이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거다. 실용주의 정책은 다들 채택을 했으니까 실용 정책은 뭐 그런 얘기죠. 그런 말씀 속에서 이런 구조적 다수가 이제 청년 세대로까지 조금 더 넓어지는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 근데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 2030의 문제를 이야기를 할 때 대체로 극우화된 청년들에 대한 문제들만 너무 많이 집중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아. 네. 그러니까 그들을 돌리려고 구구화돼 안 돌아와. 그렇죠. 그건 한 5년 10년 걸려. 쉽게 이야기하면. 사실 5년 10년이 걸릴지도 잘 모르겠는 게 안 돌아와요. 이제는 세대 균열이라는 게 너무 확고하게 고착화됐기 때문에
우리의 이 70대 이상의 이제 고령층이 더 이상 민주당을 우리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민주당을 찍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어르신 복지를 하더라도 안 찍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20대 남성과 30대 남성 한 20% 정도는 이미 그런 층이 너무 굳어져 30대 버렸다. 남성 한 30%, 네. 30% 이상, 저는 한 40%까지는 돌아오지 않을 사람들. 그래서 사실 냉철히 그렇게 분석해야 돼요. 네. 가능성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데려야지 뭐 그게 예를 들면 저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70%를 우리 측으로 만들겠다. 이건 허황된 꿈이야. 그쵸.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맞아요. 근데 저는 최대치가 60이고 현실적으로 55를 단단히 붙이는 우리 쪽에 이게 현실적 55% 현실적 목표지. 네네. 60%. 40에서 45만 그냥 민주당 지지자로 아니 만들어서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라 네, 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나 큰 선거 할 때 우리가 55%의 득표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단단히 만드는 게 이기는 뭐 거죠. 그렇죠. 네. 최대치가. 저는 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구조적 다수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드는 생각이 이분이 국민 주권 정부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 당원 1인 1표제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크게 느끼잖아요. 이게 저는 내가 항상 과반의 지지를 받아야 되고 과반의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아야 국민 주권 정부라는 게 국민들이 주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함으로써 국가에게 신뢰를 준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더 이상 주권을 더 이상 내가 이재명 정부한테 맡기고 싶지 않은데 라는 게 지지율로 점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초조함이 느껴지는 것 같고 대통령과 네. 민주당에 대해서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청년들이 전체적으로 민주당에게 돌아선 건 맞고 그리고 이 태도적 측면에서 보수화됐다고 봐요. 이게 이념적인 것과 태도적인 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조금 청년들을 설득하려면 어떤 태도로 접근해야 될까를 고민을 해봤는데 좀 이런 것 같아요. 조금 더 우리가 조금 진보라고 한다면 조금 더 이상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담론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조금 그렇죠. 구조적인 개혁과 근데 이게 사실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린다는 거죠. 당장의 내 현실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멀리 있는 미래보다 당장의 현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무언가 그리고 과도하게 넘치는 것보다 수가 적어도 조금 더 완결성 있는 정책들 맞아요. 그리고 거대한 구조개혁보다도 효능감 있고 나의 편의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정책 이런 게 진짜 사실 보수적인 관점이거든요. 낯선 것보다는 훨씬 더 익숙한 것들을 해달라는 건데 저는 지금의 청년들이 이런 정부에서의 정책들과 청년들에게 접근하는 이 방법들을 조금 더 보수적인 태도로 접근해줬으면 좋겠다. 오히려 이게 지금의 청년들에게 더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쨌든 좀 뭐 그 고민을 계속 해봐야 할 문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아마 홍사훈 기자도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요것과 관련해서 용산도 있고 네. 아마 이제 과천 경마장 이전이 결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럼 거기- 과천도 예, 이제 예. 토지가 나올 텐데 아파트 잘 져갖고요. 예. 그 임대 아파트를 하는데 우리 임대 아파트 하면 싫어하잖아요. 예. 그냥 싸그리다 임대 아파트로 그거 이제 민간건설사 삼성 현대 이렇게 줘갖고 잘 져갖고 임대로 청년들이나 한 평생 집을 가져본 적이 없는 저 같은 사람들이 예. 집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게 경기도 좋아. 이런 것들을 좀 해줘야 좀 마음이 돌아서거나 네. 아, 민주당 유능하네, 우리를 생각하네 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때 네. 그 얘기도 했잖아요. 이혜영 과장님이 그 빌라나 연립주택 네네. 관련해서도 신경을 써달라. 아파트만 네네. 신경 쓰지 말고 그 얘기도 맞아요. 있죠. 네네, 그럼요. 이 청년들이 다 오피스텔에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아파트에 다 살 수 있는 것도 네, 아니고. 그리고 정부에서 내놓는 이 매물들을 보면 대체로 빌라들이 많아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너무 작아서 제가 맞아요. 이전에 살던 집도 부엌과 화장실이 거의 이렇게 완전 붙어 있어가지고 이게 부엌인지 화장실인지 알 수 없는 오피스텔들이란 예,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오히려 빌라에서 조금 더 불편하더라도 넓게 사는데 결국에는 빌라가 사각지대도 너무 많고 그리고 골목이 너무 위험하고 제가 20살 때 저희 1학년에 같이 있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LH에서 나온 그런 매물로 살고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친구 집에 가는데 거기가 그 성매매 업소가 있는 골목인 거예요. 아. 그래서 늦은 시간에 그 친구랑 가는데 이제 그 업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모두 가게 문 밖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계시는데 제가 너무 충격받았던 거죠. 어떻게 예. 정부가 마련해준 청년주택에서 사는데 이런 골목에서 살 수 있지?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이 주택에 대한 불만들이 사실 쉽게 가라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꼼꼼해야겠더라고 여러 가지를 들어보면 그다음에 네. 이제 요즘에
그 청년들 적용하는데 결혼 시기가 굉장히 늦어지잖아요. 30대 중반 네네. 후반에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어제 뭐 그 얘기도 했었잖아요. 청년들 와서 대화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그쵸. 기준이나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청년 뭐 신혼부부 대출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소득 기준이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20대 이제 막 사회초년생 돼가지고 자산 합쳐서 결혼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 구간에서 맞을 수도 있어요. 뭐 5천이나 6천 미야. 예. 뭐, 예. 근데 제가 지금 나이가 33인데 결혼을 못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당장 연애해서 결혼한다고 하더라도 34, 35이면 제 상대 배우자도 그 정도 연령대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그 저금리 대출 그 기준에서 훨씬 벗어나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나는 신혼부부고 청년인데 집을 살 수가 없네. 사는 게 아니라 전세 대출도 안 되는 이게 거예요.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신혼부부 하면 과거의 잣대로 20대 후반에 결혼하는 생각을 정부는 그 기준을 가지고 채택을 네. 하는데 실제 결혼 연령이 30대 중반으로 그렇죠.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러면 소득 수준도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 적용 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하는데 옛날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 20대 후반에 결혼하는 걸 전제 신혼부부 네. 기준을 주택 부분 그렇게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고쳐야 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청년도 청년 정책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데 계속 정부는 청년들에게 뭘 해주겠다고 하니까 4050들은 오히려 거기에서 박탈감을 느끼고 그렇다면 이런 정책이 있어서 꼭 청년에게 국한시킬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연령별로 이렇게 정책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포괄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네. 그리고 일각에서 그 얘기도 하잖아. 35세 기준으로 하는 청년 기준도 안 맞다. 네. 30대 후반에 결혼한 친구들도 많고 막 이러니까 네네. 39세까지로 확대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하잖아요. 네, 어제 정말 들어보니까 필요한 그 것 얘기도 같아요. 나오던데.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연 확장을 하려면 꼭 보수 쪽만 외연 확장이 있냐? 진보 쪽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향성을 양쪽을 다 열어야 하거든. 보수, 진보 쪽 다. 한쪽으로만 생각하는 것도 저는 좀 착각이다. 이런 생각을 일단 말씀을 좀 그러니까 드리고. 전준희의 움직임도 그렇고요. 지금 돌아가는 판이 너무 부자연스럽죠. 뭔가 억지로 하려는 게 느껴지죠. 이러면 안 돼요. 청년 최고위원 자리를 만든다고요? 당원 당규에 없어요. 선호투표제를 한다고요? 당원 당규에 없어요. 왜 이렇게 하냐고요? 애기별 누르님, 대통령의 해끼칠 일 안 하고 출세만 노리는 보수 참칭 인사들이 한 트럭이다. 주워다 써도 어서 저런 걸 주워오냐. 맞아요. 맞아요. 최소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똥 뿌리지 않을 그쪽 사람들 널리고 널렸는데 왜 하필 이병태입니까? 왜 이렇게까지 억지로 판을 바꾸려고 하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이러면 당원들이 결과를 승복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왜 하질 못합니까? 순리대로 정정당당하게 싸우고 당원들의 선택을 받으면 되는데 왜 자꾸 뒷작업질을 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까? 진짜 답답하다. 외연 확장을 하더라도요, 최소한의 기준은 만들어야 한다는 걸 이번 기회에 뼈저리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외연 확장한다고 들인 몇몇 사람들 때문에 지지율이라도 올랐습니까? 저쪽 애들이 어이구 나 이재명 찍을래 합니까? 아니잖아요. 외연 확장이라는 것도 억지로 해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걸 왜 모릅니까? 진보 진영이 똘똘 뭉쳐요. 통합과 연대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개혁하고 바꿔 나가면요, 외연 확장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검찰개혁 진작에 끝내고 내란 청산 제대로 하고 부동산 잡고 주식시장 활성화 시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외연 확장이 되고 우리가 구조적 다수가 되는 거예요. 왜 억지로 하려고 합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지금 대통령이 뭔가 조급한 게 느껴져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발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지율 다시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민심의 파도에 몸을 맡겨야 돼요. 그 파도를 이기려고 억지로 노를 저으면 배가 뒤집히잖아요. 문제는요, 그 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대통령이 억지로 자꾸 그 파도를 거스르려고 노를 젓고 있다고요. 자, 전당대회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는 걸 대통령이 원할 수도 있죠. 아, 그러면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면 대통령의 의중은 김민석에 있다는 거 국민들 다 알아요. 아, 김민석이 명픽이구나. 그 정도 했으면 됐죠. 그럼 이제는 당원들의 판단을 겸허하게 기다리면 되는 일입니다. 왜 전당대회 룰까지 건드리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게 만듭니까? 김민석도요, 대통령에게까지 의심이 닿지 않게 하려면요, 결선 투표로 합시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근데 선호 투표 좋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의심하냐? 야, 청와대에서 엄청나게 압력을 넣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대통령에 대한 의심이 커지면 진짜 레임덕이 옵니다. 아직 정권 초니까 실감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레임덕이 온 대통령은요, 아무것도 못하는 동네 북일 뿐이에요. 세상 그렇게 초라한 존재도 없습니다. 제발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는요, 억지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전당대회 기존의 룰로 맡기세요. 뭐가 그렇게 조급합니까? 진짜 큰일 났어요. 이병태가 떠들고 다니기 시작하면 이재명 정부에 도움이 될까요? 도움 안 되겠죠. 근데 이병태의 입을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병태 같은 사람을 들이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걱정하고 비판하면 그 목소리를 좀 들어야죠. 위안부가 매춘부다 이 주장한 사람 인면수심이라고 대통령이 X에 글도 썼잖아요. 그렇게 분노했잖아요. 똑같은 주장을 한 사람이 이병태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총리급 자리에 앉힙니까? 앞으로 이병태는 계속 떠들고 다닐 거예요. 이제 저쪽 애들이 이병태를 소재로 엄청 이용할 겁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일해보니 어떻더냐? 이재명 정부 안에서 들여다보니까 그 동네 어떻더냐? 좋은 소리 하겠습니까? 이병태가. 이병태는 이재명 정부에서 총리급으로 일해 본 걸 10분 활용해서 장사를 할 거예요. 그걸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 정말 참. 이게 뭔지. 이게 뭐냐, 정말. 진짜 큰일이다. 정말 큰일이다. 아이스님 감사합니다. 뒤통수가 얼어라도 못해 패인 것 같아요. 이건 뭐지?